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하고 싶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이라는 책입니다. 바이 취앤전 짐, 강경이 옮김, 새로운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의 유익한 깨달음과 감동, 충고를 선사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운명, 생존, 성공과 실패, 마음가짐, 기회, 처세, 대인관계 등의 테마를 주축으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게 했다면 반드시 책임져라.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벅차기만 했던 그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방법을 구하고자 한 현인을 찾아갔다. 현인은 그의 어깨 위에 대바구니를 지워주며 앞쪽으로 난 울퉁불퉁한 길을 가리켰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돌멩이를 주어서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남자는 현인의 말대로 했다. 어깨에 짐 바구니가 돌로 꽉 채워지자 현인이 다가와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다. 갈수록 무겁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땐 빈 바구니를 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뭔가를 주어서 자꾸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인생길을 걸어갈수록 바구니는 무거워지고 어깨를 압박하는 무게로 인해 점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현인이 반문했다. 당신은 지금의 명성, 재산, 가정, 사업, 친구들을 모두 꺼내서 버리기 원합니까?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사람들이 바구니에 담긴 것은 모두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린 것들입니다. 일단 소유했고 그것들을 버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요. 살아가면서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얻은 게 많고 앞으로 얻고 싶은 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혹은 앞으로 더욱 많은 것들을 건져 올리고 싶다면 이미 얻은 것 그리고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 확실히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종착지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라. 한 신도가 묵선 선사에게 물었다. 제 아내는 욕심이 많고 인색해서 좋은 일이라 한들 한 푼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사님께서 제 아내를 좀 일깨워 주실 수 있나요?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던 묵선 선사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묵선 선사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신도의 아내가 나와 반겨주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 한참이 지났는데도 차 한 잔 대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묵선은 한쪽 손에 주먹을 꽉 쥔 채 물었다. 부인, 제 손을 좀 보세요. 매일 이 모양이랍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손이 매일 그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형이 아닙니까? 묵선 선사는 대번에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분명 기형이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손바닥이 훤히 드러나도록 손을 활짝 펼치며 물었다. 만약 손이 매일 이런 상태라고 하면요. 그건 역시 기형이지요. 묵선 선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이 두 가지가 모두 기형입니다. 돈을 취할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것도 기형이며 쓸 줄만 알고 저축할 줄 모르는 것 또한 기형입니다.
돈은 들고 나는 균형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고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한꺼번에 밖으로 흘러 넘쳐도 안 됩니다. 묵선 선사가 주먹을 쥔 것은 지나친 인색함을, 손바닥을 활짝 편 것은 무분별한 지출을 비유한 것이었다. 신도의 아내는 묵선 선사의 말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돈을 과다하게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아끼는 것은 모두 돈에 예속된 행동입니다. 금전 앞에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이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돈의 하인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는 푼돈이 모여 만들어진다. 피터와 로웰이라는 두 젊은이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 그들은 성공을 희망하며 자신들의 꿈을 펼칠 공간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거리를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동시에 발견했다. 피터는 동전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지만 로웰은 호들갑을 떨며 그것을 주었다. 피터는 로웰의 행동을 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하찮은 동전에 연연하다니 싹수 없는 놈. 반면 로웰은 앞서가는 피터를 보며 생각했다. 동전을 보고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다니 말도 안 돼.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얼마 후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피터는 중소기업인데다 일이 고되고 월급도 낮다는 이유로 미련 없이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로웰은 회사에 남아서 즐겁게 일했다. 2년 후 두 사람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다. 로웰은 이미 작은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고 피터는 아직도 일터를 전전하고 있었다. 피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된 건가? 자네처럼 고고한 신사인 양 하면서 동전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거든. 난 푼돈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 동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모으겠나? 피터는 돈에 관심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늘 큰 돈을 벌게 했다고 헛물을 켜면서 적은 액수의 돈을 무시했기 때문에 목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목돈은 푼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액수가 적은 돈이라 해서 홀대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동그라미는 원래 깨알 같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소소한 과정을 생략하고 대번에 대어를 낳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원래 들어오려던 돈마저 고개를 돌려 외면할 것입니다. 돈벌이를 의무가 아닌 게임으로 즐겨라. 유명한 금융재벌가 JP 모건은 돈벌이와 재테크의 달인이었다. 거의 광적으로 돈을 벌어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해질 무렵이면 그는 가판대에서 주식 시세 정보가 실린 석간 신문을 사들고 귀가했다. 친구들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즐겨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 신문을 꼼꼼히 읽었다. 그는 어떤 이들은 야구나 축구에 열광하지만 나는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열광한다 라고 했다. 투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다. 포커 게임을 할 때는 먼저 게이머들을 상대로 진지한 탐색전을 펼쳐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3카드를 들고 있는 봉을 찾아내야 한다. 만일 누가 봉인지 찾을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이 그 포커판의 봉이다. 그는 원하지 않는 일에 함부로 돈을 쓴 적이 없었다. 오로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어떻게 굴릴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농담조로 물었다. 목은 백만장자가 된 소감이 어떤가?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살 수 있다네. 다른 사람들이 꿈에서 그리는 것들, 이를테면 고급 자동차, 명화, 호화 주택도 거뜬히 손에 넣을 수 있지. 하지만 솔직히 그런 무의미한 곳에 돈을 쓰고 싶진 않네. 그는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돈으로 자신의 삶을 치장하지도 않았다. 단지 돈 버는 과정의 게임 같은 짜릿함을 좋아했을 뿐이다. 자금을 투자한 후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고 돈을 몇 배로 불려 회수하는 과정 자체를 즐긴 것이다. 물론 수많은 모험과 불안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에게 돈벌이는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스릴 만점의 게임이었다. 모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돈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과정, 즉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야말로 커다란 즐거움이다. 돈은 누군가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야 한다.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불렸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 돈벌이를 고된 막일로 보지 말고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보고 즐겨야 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게임장에 입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게임의 참여자로서 끊임없는 힘 겨루기와 두뇌 싸움으로 상대와 가축을 벌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쟁자들을 누르고 선두로 나서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승부수는 스스로가 던지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생명을 살린다. 한 남자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품에 안고 있던 책과 티셔츠, 야구 방망이, 글러브 등이 와르르 땅으로 쏟아졌다. 때마침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마크가 이 장면을 보았다. 그는 달려가서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주었다. 넘어진 남자아이의 이름은 빌이었다. 빌과 마크는 마침 가는 방향이 같아 동행을 하게 되었다. 길을 가는 내내 마크는 빌의 물건들을 함께 들어주었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 친해졌다. 그날 마크는 빌의 집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텔레비전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뒤로 그들은 학교에서 자주 마주쳤고 간혹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그들은 계속해서 우정을 쌓아나갔다. 고등학교 졸업이 한 달 정도 남은 어느 날 빌이 마크를 불러냈다. 빌은 마크에게 몇 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을 싸들고 집에 갔는지 아니? 마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날 난 학교 사물함을 몽땅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도 살기도 싫었거든. 그런데 너를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슬그머니 바뀌더라. 이대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다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오지 않겠구나 싶더라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차마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때 너가 내 책을 주워준 건 단순히 책을 주워준 것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준 거였어. 언젠가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다른 이에게 내민 도움의 손길이 자신에게는 별것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나 행동도 다양하게 해석된다. 뭐든지 다 알아맞히는 것으로 이름난 신통한 도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가 점을 봐달라고 했다. 한 번은 과거를 보러 가던 세 명의 서생이 도사의 점괘가 신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들렀다. 그들은 공손하게 도사에게 물었다. 우리 세 명이 이번에 과거를 치르러 가는데 누가 과거에 급제할지 봐주십시오.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럴듯하게 주문을 외우더니 아무런 말 없이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다. 서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누가 급제하겠습니까? 도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여전히 손가락 하나만 내밀었다. 도사가 더 이상 말할 뜻이 없음을 알아차린 그들은 그냥 체념하고 돌아섰다. 세 명의 서생이 돌아간 후 도사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아이가 호기심에 물었다. 사부님, 저 세 사람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과거에 통과하는 겁니까? 도사는 의연하게 대답했다. 난 몇 명이 급제할지 이미 다 이야기했다. 그럼 손가락 하나를 내미신 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 명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 꼬마는 아직 의욕이 풀리지 않은 듯 했다. 만약 그들 중 두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면요. 그럼 한 사람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지. 세 사람 모두 붙으면요. 그럼 세 명이 한 번에 붙는다는 뜻이지. 세 사람 모두 낙방하면 어떡하죠? 그럴 경우에 손가락 하나는 한 명도 붙지 않는다는 의미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도 상대방의 의도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우리 주변에는 천편일률적인 정답을 강요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유용한 인생 철학 하나가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데요. 이 책, 성공하고 싶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